예, 성년 후견. 이제 성년 후견임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볼 거예요. 내용은 거의 다 대동소이해요. 뭐 실질적으로 이제 개시 요건의 차이가 많은데 어떤 때에 게시하는지는 그 내용은 보면은 그냥 아시긴 해요. 근데 뭐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성년 후견 게시될 때는 주변에 성년이신데 가족분들이 뭐 형제 자매밖에 없거나 그럴 수도 있죠. 미혼이고 아니면 조부 아니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하면은 뭐 형제 자매 아니면 본인밖에 없다고 거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자녀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케어가 돼요. 예, 뭐 입원이나 이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나 그렇다고 그게 그건 또 안 돼요. 뭐 자녀분들이 충분히 능력이 있어서 케어를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자녀분들 능력도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 그렇다고 모든 걸 이제 뭐 청구를 다른 사람한테 뭐 맡길 수도 없고 뭐 의료 응급 의료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직계 좀비속한테 뭐 이제 청구가 되니까 나중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만약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고 이러면 보험금 청구나 실질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을 해서 계속 요양보호나 아니면 진료를 보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워요. 당사자 아니면은 당연히 인출이 안 되겠죠. 뭐 그런 건 가능할 수는 있어요. 카드가 있어서 뭐 카드로 사용한다. 나중에 그 부분을 가지고 뭐 당사자가 고소를 하거나 이러진 않겠죠. 본인을 위해서 사용했는데 절도나 사기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형사상 문제 삼으려면은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 근데 그런 부분도 없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도 몰라요. 어, 보통 모르죠. 어, 전 저희 와이프나 저희 부모님 비밀번호도 모릅니다. 예. 저희 와이프도 제 비밀번호는 알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실시적으로 인출을 하려고 그러면은 은행에 가서 인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죠. 그래서 성년 의견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하면 난감하죠. 뭐 배우자가 있다고 하면 크게 상관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자녀보다도 배우자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자녀들보다는 좀 더 넓습니다. 자녀분들은 이제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무가 처리가 가능한 거고요. 요즘에 이제 더더욱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시잖아요. 비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자이건 타이건 그렇다 보니까 가족 관계나 이런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 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족 관계는 맞는데 가족관계 등록부 그러니까 호적이나 이런 부분에 등재를 하지 않거나 일부러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이제 가족관계 좀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 이제 조부모 저로부터는 이제 조부모 여러분한테는 약간 증조 뭐그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긴 할 텐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본처하고 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처가 몇 명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렇다고 보면 호적 관계가 좀 복잡해지긴 해요. 그래서 호적 관계 안 올리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보면은 가족 관계인데 가족 관계는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를 정정을 신청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다 사망을 하시고 하면 그것도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 성년 후견 신청을 해야 되는지 뭐 미리 해놔야 되니까요. 사망을 해도 그 가족 관계가 아니어서 뭐 동거인이면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한데 시신 처리도 마음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 시신 처리를 일반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그 복지단체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무용고자 처리를 임의로 할 수는 없어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라 동거인이 있으면 그래도 가능한데 그게 아니면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성년후견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동거인이고 가족관계는 아닌데 그래도 지금 의사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결여됐고 나중에 사망하셨을 때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 뭐 재산관계나 이런 게 없으면은 그나마 또 좀 나은데 만약에 가족관계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사망을 하실 경우에 증여나 이런 게 전혀 없으면 이 재산이 상속인이 없는 게 되잖아요. 그럼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절차는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가는데 수색 공고 이런 걸 해요. 당연히 못 보죠. 일간지에 무슨 공시송달 형태로 해가지고 신문에 조그맣게 나간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신문들을 잘 안 보시니까 그런 거 보실 일이 거의 없으신데 아직까지는 그런 형태를 취해요. 주요 이제 석간이나 조간 뭐 이런 개념은 잘 없으시죠. 조간은 이제 아침에 오는 거고 석간은 저녁 7시인가 몇 시죠? 5시인가 그렇게 하는 게 난이었었어요. 예. 지금도 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일간지 매일 발행되는 신문에 공고하는 절차가 있어요. 거기에 공고를 해서 나중에 거기서 나타나면은 그 사람한테 인계를 해야 되고 재산관계나 이런 걸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거예요. 당사자가 없을 경우에 상속인 당사자가 없으면 그 상속인을 수색하고 뭐 나중에 이제 국가로한테 귀속되는 그 과정까지 거치는 거죠. 상당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제 성년후견은 그런 경우 그때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이제 뇌졸중 같은 경우로 쓰러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이제 건강 관리를 할 나이가 돼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20대라 뭐 그런 10대도 있으실 수 있겠네요. 예, 보통 근데 20대시겠죠. 그런 걱정까지는 안 하실 텐데 저도 이제 처자식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를 해야 돼요. 예전 같지가 않죠. 당연히 나이가 들다 보면 뭐 그렇게 말씀드릴 나이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그 제 주변에 이제 저보다 이제 나이가 더 젊었을 때죠. 예, 그랬을 때 돌아가신 분들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음주나 흡연 그리고 불규칙적인 뭐 식생활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지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족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사회 나가면 뭐 더 그렇겠지만 지금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쓰러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명 연장을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정리를 할 건지 그런 것도 정하고 막 그러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는 지속될 경우 성년후견을 채택을 해서 재산관계를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또 골치 아픈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요. 어렵습니다. 이게 성년이 되면 되게 어려워져요. 미성년일 때는 부모가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생겨도 부모님이 책임을 지시잖아요.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얼마 전까지 미성년자였을 수도 있는데 미성년자일 때가 좋은 건 확실합니다. 예, 책임질 수 있는 게 별로 필요 없거든요. 미성년자일 때도 뭐 다른 거 웬만한 거 다 하시잖아요. 예, 좀 간섭이 있고 잔소리로 들려서 그렇죠. 잔소리는 맞아요. 예, 저도 저희 애들한테 잔소리하는 것처럼. 근데 성년이 되면 본인이 다 책임지셔야 되니까요.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뭐 법적인 거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 책임질 수 있는 나이의 사람한테 뭔가를 요구할 때는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요.
그래서 후견이라는 게 생긴 거고. 우선 성년 후견,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년 후견 제도에서의 성년 후견인은 후견 개시 요건이 사무 처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결여해야 돼요. 잠깐 결여하고 뭐 깜빡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결여가 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예, 지속적으로 결여가 돼야 돼요. 뭐 잠깐 정신을 잃었는데 뭐 성년 후견이 개시될 일은 없잖아요. 그렇게 뭐 감정 결과나 이런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결여가 되는 거예요.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가 된 거잖아요. 그 의사 능력 기준으로 보시면 어느 정도 맞을 거예요. 예. 그 장애로 따지면은 신체적 장애보다 이제 지적 장애 부분에 생각하시면 돼요. 발달 장애 이런 부분도 그렇고. 신체적인 장애는 의사 능력을 결정하는 데는 문제는 전혀 없으신 거예요. 생활하는데 좀 불편하신 거지. 좀 많이 불편하실 수도 있고요. 그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지적 수준이나 이런 게 저희랑 차이가 당연히 안 날 수도 있고요. 교육을 받은 만큼 지적 수준이나 능력은 더 출중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일반 의사 능력, 지적 능력에 따라서 결여가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도와주고 해야 돼.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청구권자는 근데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성년 후견이 정도로 이제 지속적으로 결여가 됐는데 본인이 청구할 경우는 거의 없고요. 배우자나 사촌인의 혈족, 검사, 후견인, 뭐 지방자치단체장, 검사 같은 경우에 웬만한 공인적 소송에서는 청구권자가 됩니다. 뭐 형사상으로만 뭔가 다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한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그 가사적이거나 뭐 이런 가사 소송이나 행정에서도 관여를 해요. 그 지방자치단체 행정소송은 그러니까 관할 검찰청에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좀 특이하죠. 여러분 생각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예, 그래서 검사가 그리고 검찰이 무조건 형사만 하는 건 아니에요. 뭐 법원, 행정처 이런 데도 파견을 가고 뭐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형사적인 부분만 알아서는 이게 사건을 풀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단순히 이제 폭력적인 그 형사 사건 이런 건 모르겠는데 지재나 지적재산권이나 배임, 횡령, 사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복잡하게 얽힌 관계들이 많아서 뭐 계약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사기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일반 민사적인 계약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사자가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관계를 다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서 검사가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뭐 그래야 되고요. 안 그러면은 기소하지 않을 내용을 기소할 수도 있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 억울한 사람이 만들지 않기 위해서 또 변호인도 필요하고 뭐 하겠지만요. 우선 그렇습니다. 뭐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연히 해당 지자체의 시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이제 만약에 주변에서 전혀 이제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런 성년 후견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뭐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을 주고 싶다. 주변에서 뭐 아무도 안 도와준다. 그러면 지자체에 연락을 해서 해당 뭐 복지과나 이런데 관련 부서에 연락을 하면 거기서 조치를 취해 줍니다. 그런 걸 하라고 세금을 걷는 거예요. 결격사유, 파산자, 법원에 해임한 후견인, 피후견인 대상 소송 경험 또는 진행 중인 자. 파산한 사람은 당연히 안 되겠죠. 재산관계를 성년 후견인이 실질적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해야 되나요? 두 가지 주요 업무가 있다고 봐야 되죠. 하나는
재산관계를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신상, 보호, 요양 뭐 이런 그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입원이 필요하다 보면 입원을 하고 이런 경우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재산관계가 얽힌 부분에 대해서 파산자가 한다고 하면은 본인 재산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후견인으로서 재산관계를 관리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죠. 법원이 해임한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안 되겠죠. 해임하면 분명히 문제가, 보통 이제 업무상 횡령, 배임 뭐 이런 것처럼 뭐 당사자하고, 그러니까 후견 대상자 피후견인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임을 할 거 아니에요. 감독인이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이 후견인이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 해임 요청을 해서 해임을 하게 될 텐데, 그 해임된 사람이 와서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본다고 하는 거는 되게 좀 문제가 있죠. 피후견인 대상으로 소송 경험 토론 진행 중인 자, 피후견인한테 돈 달라고 소송 중인 사람이 후견 업무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전에도 다툼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보호자를 하는 건데, 근데 보호자가 보호 대상자하고 다툼이 있었다거나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부모하고 자식 관계하고 약간 틀리죠. 다르죠. 부모 자식 관계가 어차피 혈연 관계로 맺어진 사이인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제3자 관계에서 뭐 혈연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도, 근데 부모 자식 관계도 혈연으로 엮인 사이에서 혈연 관계에서 소송까지 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자격이 주어지면 안 되겠죠. 후견인으로서 종종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이 혈연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당 시간이 지나면 뭐 남보다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서 부모 자식 간에 금전관계 할 수 있죠.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부모가 어떻게 보면 증여를 하거나 그냥 주는 형태가 되죠. 뭐 그거를 뭐 자녀로부터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가진 경우는 많진 않잖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근데 실제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 상당 기간 지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금전관계로 가정관계, 그 혈연관계에서 상당히 등을 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을 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통은 이제 그게 근데 처음에 금전적으로 시작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금전적인 관계 외에 뭐 서로 해서는 안 될 말들이나 모욕적인 언사, 평소에 무시하는 태도나 뭐 이런 부분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그 문제가 이제 금전적인 관계까지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금전적인 관계가 있었더라도 이제 돈을 빌렸으면은 돈이 어느 정도 지급을 할 수 있는, 급해서 빌렸다고 하면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되면 이제 변제를 해야 되는데 변제를 안 합니다. 근데 빌려준 사람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급해서 빌려준 거고, 빌려준 사람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만 잘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혈연 관계다 보니까 금전적인 지급 청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를 지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소송 얘기 나오다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요. 그래서 혈연 관계에서도 돈을 빌려주시거나 할 때 이 주는 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진짜 빌려주신다고 하면은 차용증이나 이런 부분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때는 작성할 수 있어요. 빌려주는 상황이니까. 그때는 작성해달라고 작성해줍니다. 나중에 작성해달라면 작성 안 해줍니다. 뭐 차용증 말고도 당연히 주장하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긴 한데, 그래도 그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자필 서명 날인을 했다고 하면
가장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아니 방법이니까 그럼 꼭 생각해 놓으세요. 예, 나중에 뭐 작성해 달라면 해주겠지, 돈 주겠지. 뭐 당연히 그게 맞죠,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다 고려해서 생각하시고 빌려주시고 하시는 게 맞아요. 선임은 뭐 당연히 가정법원에서 하겠죠. 아무나 선임할 수는 없겠죠. 추가하거나 변경도 가능합니다. 선임 효과, 의사 능력이 결여가 된 상태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했죠.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라는 게 미성년자 가서 땅 판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진짜 치매 환자분이시고 이제 뭐 상당히 심각한 정도다 그러면은 이런 행동 자체를 거의 못 하세요.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느 정도 생활은 되시는데 계속 이제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주기적으로 의사 능력이 결여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판단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누군가 취소를 해줘야 되겠죠. 취소를 안 한다고 하면은 그분의 행동이나 이런 부분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본인을 위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취소 자체도 안 하죠. 뭐 취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네. 보통 그런 걸 이용해서 본인의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취소를 하고 하는 건데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경우 취소 불가. 이거는 그 미성년자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죠. 용돈을 주고 PC방 갔는데 PC방 간 미성년자가 PC방비 내고 거기서 밥 시켜 먹고 뭐 했다고 그거 취소하면 안 되겠죠. PC방 주인은 그러면 일일이 다 부모님한테 확인을 하고서는 얘한테 밥을 줘도 되냐, PC방 비용을 얘한테 받아도 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런 건 말이 안 되고 적당한 범위 내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지불을 하고 아니면 업무를 처리하는 그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성년후견인도 뭐 당연히 그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거동도 가능하고 그 정도 판단은 쓸 수 있고 했을 때 또 판단할 수 있을 때 처리를 했다고 하면은 그 부분 문제 삼으면 안 되겠죠. 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 영역을 설정 가능하다. 뭐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성년일 거고 본인의 재산관계도 당연히 다를 거고 가족관계도 다를 거고요. 사람마다 그 어렸을 때는 딱 그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의 판단 능력이나 이런 걸 대부분 정해지니까 당연히 그 줄 수 있는 금전적인 한계도 다를 거고요. 뭐 용돈을 많이 받는 애도 있고 용돈을 조금 받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뭐 그 범위가 엄청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비슷한 범위 안에서 이제 받고 생활을 할 텐데 성년의 경우에는 약간 다를 수 있죠. 성년의 경우에는 본인이 여지까지 생활하고 벌어온 수입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런 능력이나 이런 걸 따라서 취소할 수 없는 행위, 그리고 여지까지 본인이 했던 행위, 주기적으로 했던 행위들이 있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부분을 따로 정해서 취소할 수 없는 행위로 기부행위나 이런 걸 과도하게 하면 모르지만 월 10,000원, 10만원 10만원 좀 큰가요? 원래 지속적으로 했던 행위들이 있고 이 사람의 재산관계를 볼 때 그런 부분이 계속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영역으로 설정해서 취소를 배제시키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를 본 적은 없어요. 저희 취소할 수 없는 행위를 뭐 설정하거나 이런 걸 제가 신청하면서 한 번도 그런 걸 설정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취소를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굳이 그렇게 설정을 해서 제한을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후견의 변경은 뭐 당연히 후견인이 뭐 피후견인, 그러니까 후견 대상자인 성년을 해하는 행위나 이런 걸 했을 때는 변경도 해야 되겠죠. 없으면 또 안 되니까요. 없으면 보호를 못 받으니까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변경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본인이 본인의 신상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후견인이 갑자기 내가 몸이 안 좋아졌는데 누굴, 나도 지금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을 도운다, 이런 거는 더 어렵다, 이렇게 판단된다고 하면은, 그럴 때는 당연히 후견에 대해서 사임을 신청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해외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까이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후견을 하냐,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년 후견은 여기까지 보고, 한정 후견이나 임시 후견은 또 다음 시간에 볼게요.